조직론, 조직 1번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는 조직 내 여러 부문 간 결합의 형태로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는 관련성이 없다. 자, 조직 구조란 말 자체가요, 조직 구성원 간의 유형화된 상호작용이라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28번, 83번인가요? 83번 보겠습니다. 신고제 조직 이론에서는 인간을 복잡한 내면 구조를 가진 복잡한 이론으로 간주한다. 예, 현대적 조직 이론에서는 환경 변수를 고려한 현대적 조직 이론에서 복잡인으로 간주하죠. 신고제 조직 이론에서는 인간을 사회인으로 간주합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 뭘까요? 경제인이죠. 자, 84번. 각 주니어의 조직 유형 중 다원적 조직은 문화적 다양성의 긍정적 가치를 존중하는 조직으로 집단간 갈등은 최소화된다. 다원적 조직이 아니고 다문화적 조직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적 조직은 갈등이 최소화된다. 포인트입니다. 85번.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에서 전문적 관료제는 환경 변화 적응에 유리하다.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관료제라는 단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 관료제는 안정적 환경에 적합한 조직 구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영합하는 속도가 느리다. 자, 전문적 관료제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전문적 관료제 대표적으로 대학병원이 있겠습니다. 86번.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에서 사업부제 조직은 기능 부서 간의 중복이 발생하여 비용이 증가하며 다기능 조직이라고 그러죠. 단순하고 안정적 환경에 적합하다. 맞고요. 87번.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에서 사업부 조직은 참모 중심의 구조이며 신축적 혁신적 조직 구조이다. 사업 구조는요, 중간 관리층 포인트입니다. 중간 관리층을 핵심 부문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이다. 그리고 단순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운영된다. 88번. 목표관리제는 중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보다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목표관리제는 내부 지향적이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보다 단기 목표를 강조합니다. 89번. 목표관리제 MBO는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에 강조한다. 정성적이라는 것은 질적이라는 뜻인데요. MBO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이고 계량적, 객관적 목표를 중시 여깁니다. 290번. 퀸과 로버그의 경합가치 모형에서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했는데요. 자, 외부에 초점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것은 합리 목표 모형이고 생산성, 능률성, 수익성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제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은 개방 체제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91번. 경합가치 모형에서 합리 목표 모형은 조직의 성장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자, 조직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은 개방 체제 모형이라는 거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포인트로 가져가세요. 자, 다음 92번. 조직 문화의 경쟁 가치 모형에서 위계 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한다 했는데요. 자, 위계 문화는 내부 과정의 모형이고요. 인간관계 모형에서 관계지향 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합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응집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끈끈한 관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3번. 창업 단계는 조직은 경합치 모형 중 개방체제 모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구조의 정교화 단계에서도 개방체제 모형입니다. 개방을 해가지고 외부에는 우수한 인적 자원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4번인데요. 균형성과표에서 재무적 관점은 전통적 선행성과지표이다. 자, 재무적 관점은 수행성과지표죠. 후행. 최종적으로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란 거죠. 자, 95번 문제. 균형성과표의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대표적 성과 지표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치민 참여, 적법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내부 프로세스인데요. 시민 참여는 내부 프로세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참여한다는 뜻이니까요. 96번. 균형성과표의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시민참여, 적법 절차, 내부 직원 만족도, 정직 수능도, 공개 등이 되는데 시민참여, 적법 절차, 공개 등은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고 내부 직원의 직무 만족도는 석석 성장 관점입니다. 97번. 총체적 품질 관리는 집권화된 기획과 사후적 통제, 자, 분권화된 구조를 기반으로 사전적 예방적 통제를 강조한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빈출 질문이고요. TQM이 팀 단위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MBO는 개별 구성 활동을 바탕으로 합니다. MBO니까 개별적으로 목표 관리잖아요. 개개인이 자기만이 추구하는 목표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죠. 다음에 29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는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자의 직관에 따를 것인데 과학적 관리론이잖아요. 관리자의 직관이 아니고 과학적 조사, 연구, 실험 등을 통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 원 베스트 웨이를 찾을 수 있다고 봤죠. 다음에 300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로는 차별적 성격과 같은 경제적 동기 및 근로자 복지를 통한 사회심적 동기부여 조화인데요. 인간관계론이 사회심적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거죠.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로는 경제적 동기를 강조합니다. 301번, 1번이라 그럴게요.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의 핵심을 개인적 기술에 두고 노동자가 발전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업이 되도록 해야 된다 했는데요. 자, 개인적 기술이 아니고요. 직무를 분석하고 표준화된 작업 방법 원 베스트 웨이를 개발하고 이에 노동자는 이에 그죠 이런 과학적 방법을 따라서 이런 과학적 방법에 따라서 작업하라는 거죠. 302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에서 관리자는 생산 정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가 이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신혁명이라고 했어요. 경제와 노동자 모두가 이롭다라고 했던 거죠. 3번 초기 인간관계로는 조직 운영의 민주화가 궁극적 목표다 아니죠. 자주 빈출 질문이죠. 초기 인간관계로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 제고가 궁극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304번 호손 실험은 애초에 생산성 향상보다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간적 대우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설계됐다. 아니죠. 애초에는 이런 물리적, 육체적 작업 조건과 물질적 보상 등이 구성원들이 어떤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작업 조건보다는 비공식 집단 같은 사회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다음에 5번. 바나드는 조직 내 인간적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나중에 행태로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나드는 후기 인간관계론자입니다. 6번 바나드의 조직 관리로는 신고적 조직이론 내지 행정 행태를 해도하며 대체로 폐쇄적 맞습니다. 바나드는 어떻게 보면 신고적 조직이론하고 행태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조직 구조론이네요. 예. 통솔 범위가 넓을수록 고도의 수익적 분화가 일어나 고층 구조 형성되고 좁을수록 평면 구조가 이루어진다 했는데 통솔 범위가 넓을수록 평면 구조 형성되고 좁을수록 고층 구조가 됩니다. 그림 보시면은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삼각형 높죠? 밑변은 짧죠? 자, 평면 구조는 어떻게 돼요? 이 밑변을 통솔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넓죠?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308번. 통솔 범위 넓히면 계층 수가 늘어나 고층 구조. 자, 통솔 범위 넓어지면 저층 구조가 됩니다. 9번. 조직 구조의 구성 조정 직권화란 조직 내에 존재하는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만 한다. 분화되어 있는 정도라는 것은 복잡성을 말하는 겁니다. 10번. 부서 간 횡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 조직의 분권화 필요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직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서 간 횡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 조직의 직권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11번. 페로에 따르면 비정형화된 기술은 비정의적 기술이죠. 루틴화가 되지 않은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형화된 기술이라는 것은 전문적 기술이죠. 그러니 상사들이 일일이 다 통솔할 수 없죠. 일상적 기술의 경우에는 통솔 범위 넓어집니다. 체킹해 가세요. 12번. 페로에 따르면 정형화된 기술은 공식 직권성이 매우 높은 조직 구조에 부합한다. 단순화된 거기 때문에 공식성, 직권성 가지고 조직 구조를 하도록 된다는 거고. 13번. 페로에 따르면 기계적, 크래프트, 개인 예술 이런 거잖아요. 유기적 조직 구조와 부합합니다. 14번 문제. 톰슨의 이론에 따를 때 집합적 상호전성의 경우 단위 부서들 사이의 과업은 관련성이 거의 없으며 각 부서는 조직의 공동목표에 독립적으로 공헌한다. 주로 중개형 기술, 은행이 대표적이죠. 예, 다음 15번 규모가 클수록 비정의성이 높아지고요. 집단 응집성은 약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규모 커지면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니까 응집성은 떨어지겠죠. 또 규모가 커지면 하급 직원들의 불만도 커집니다. 16번 조직이 방어적 전략을 추구할 경우에 안정적 전략이죠. 공식과 분권화 모두 높은 조직 구조 적합하다 했는데요. 자, 틀렸죠? 조직이 방어적 전략을 추구할 경우에는 공식화와 분권화가 아니라 직권화가 높은 조직 구조가 적합합니다.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17번. 조심하세요. 이렇게 순간 저도 순간 착각했어요. 뭐가 다르지 했는데 까만 글씨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까만 글씨 자꾸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까만 글씨를 보시는 연습하시면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혹시 아리까리한 문제 나왔을 때 이걸 이렇게 돌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외로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벌한 시대 아닙니까? 한 문제 차에 따라 가지고 등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맞추셔야 되죠. 17번.
유기적 구조에서는 분명한 체인관계, 기계적 구조는 모호한 체인관계를 특성을 한다. 반대로 되어 있죠. 기계적 구조는 이제 분업 같은 거기 때문에 분업과 계층이 명확하기 때문에 분명한 체인관계입니다. 18번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 수준이 모두 높다 했는데 전문가적 직위는 수평적 전문화는 높아요. 분업은 잘 되어 있지만 수직적 전문화 낮다. 자, 수직적 전문화 낮다는 것은 권한임이 많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직무 충실, 잡 인리치먼트는 수익적 전문화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무 충실은 수익적 전문화를 완화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잡 인라지먼트는요. 직무 확장을 하기도 하죠. 이거는 수평적 전문화를 완화시키는 거죠. 20번. 잡 인리치먼트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 수행에 관한 환류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제일 설계하는 방법으로 수익적 전문화 수준이 낮아진다. 맞는 질문이죠. 21번 직무 확장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 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 재설계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낮아진다. 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로 분업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 한 명이 두 개의 업무들 같은 거 이렇게 여기 봐 인라지먼트가 되는 거죠. 22번 막스 베버가 가정하고 있는 이상형이 역관주의에 속한다 아니고 실적주의가 관계가 됩니다. 23번 문제 근대적 관료제는 개서적 권한 중심이 아닌 임무와 능력 중심이다 했는데요. 근대적 관료제는 임무나 능력보다는 개서적 권한 중심이죠. 다음에 24번 배부의 2년형 관료제는 승급 제도 부합한다. 자, 배부의 관료제의 모형은요. 고정된 봉급을 강조합니다. 고정급을 줍니다. 성과급 아닙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빈줄로 나와요. 25번 골든은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행태만을 추구하여 무사안일주의를 철회한다. 무사안일주의 골든입니다. 26번 동조과잉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과업을 찾아서 실행하기보다 현재의 주어진 업무만을 소극적으로 수행한다.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27번 상관의 개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병폐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예, 권력구조 이원화 경향이라 그러죠. 28번 머터는 관료제의 역기능 모형에서 권한임과 전문화가 동조과잉을 초래하여 활거주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했는데 자, 셀저닉이 권한임과 전문화가 동조과잉 가져오고 활거주를 야기한다 그랬죠. 셀저닉의 견해입니다. 기능구조는 각 기능 부서들 간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협력과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데 자기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자, 330번 사업구조를 가진 조직은 제품별 산출물로 구성된 자기완결적 사업부서를 가지며 이들 간의 사업부서의 업무 조정은 쉽다. 자, 사업구조는요. 부서 내 기능 간 조정은 용이해요. 자기완결적 사업부서니까. 하지만 부서 간 조정은 곤란합니다. 아주 빈출 지문입니다. 31번 매트릭스 조직은 조직 구성원 간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이것도 빈출 지문이죠. 예, 역할 갈등, 역할 모성, 권한 구조의 이원화 경향 가지잖아요. 권력구조 이원화 경향 가지다 보니까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 어렵다.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과업 조정 어려움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32번 매트릭스 조직은 조직 관리상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켜준 장점이 있다. 이중권한 체계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역할 모호성과 과업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33번 문제 매트릭스 구조는 인력 활용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적다.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부서 간의 인력들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공유하는 거다 보니까 예, 비용 부담이 적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구성원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아니죠. 예, 권력구조, 이원화 경향,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결합으로 인해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저해한다는 거죠. 자, 35번 문제. 팀제는 조직 환경의 특성이 안정되고 오래된 조직에 적합하고 조직 문화 측면에서 분업보다는 협업이다 했는데 팀제라는 거는 그죠? 에도크라시고 새로운 조직 구조 형태죠. 환경이 불안정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에 적합합니다. 그다음에 36번 팀제에서는 업무 결과에 대한 팀원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팀이니까 팀원의 공동 책임을 강조합니다. 37번 정부와 사회에서는 산업조직이나 공동조직이 확대되고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획 및 조정 기능의 위임위탁을 통해 업무가 간소화된다. 자, 기획 및 조정 기능은요, 이거는 위탁을 시키지 않습니다. 생산 및 공급 업무를 위임위탁을 시킨다는 거고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37번 조심하세요. 38번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된 조직입니다. 그 태스크포스, TF라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죠? TF. 목표 끝나면 목적 달성되면 해체되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조직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안정적 공급 확보 용이하다 아니죠? 외부 기관에서 이제 제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리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오히려 안정적 공급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애플이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죠? 공장이 스탑이 돼 버렸죠. 전 세계 공장이라 그러잖아. 중국이 그죠? 이거 다 네트워크 조직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중국이 코로나 사태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애플 회사가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340번 비전 구동형 조직의 핵심은 상급자의 명령의 조직 운영이다. 비전을 통해서 가는 거는 이거는요. 상하 간의 대화나 질문을 통해서 가는 미래 비전을 지향하는 거예요. 틀린 지문이고요. 41번 행정위원회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인데 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결위원회에 해당하는 거죠. 자,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된다. 최근 질문들인데 행정위원회가 계속성 상시성이 되겠습니다. 자문이니까요. 그냥 수시로 가끔씩 드문드문 자문해 주면 되잖아요. 계속성 상시성은 아니죠. 그다음에 43번 에도크라시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지원부서의 규모가 크다. 행정지원계층은 규모가 작다고 얘기합니다. 에도크라시는 전문성이 강한 전문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업무의 동질성이 높다.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죠. 자기 분야 업무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업무의 동질성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질성이 낮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갈등이 생길 여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345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크라시는 수평적 분할 정도 높은 반면에 수직적 분할 정도는 낮다. 예, 맞는 질문이고요. 346번 문제. 에도크라시는 업무가 비정형적일 때 유용하다. 예, 맞습니다. 창의성과 환경 적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47번. 에도크라시는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 공식성 아니죠. 임시조직이니까 낮은 수준의 복잡성 공식성이고요. 48번 생계가 제시한 학습 조직에서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자 리더십 아니죠. 오히려 학습 조직에서는 개인의 역량 강화하고 개인에게 자율성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다음에 49번 문제. 생그가 제시한 학습 조직의 구성요소로 집단적 사고 아니고 시스템 싱킹, 체계적 사고입니다. 50번. 책임 연계하는 1970년대 영국에서 책임 운영 기한이라는 이름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부터 운영하고 있다는데 자, 요거요. 제가 모의고사 조금 오타가 나왔었죠. 영국에서는 1988년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99년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영국으로도 도입됐다. 요거 제 모의고사 치신 분들 조금 체킹해 주세요. 1988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 엑스노트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죠? 제가 미리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지정해 하셔가지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 1988년입니다. 왜냐하면 대트 수강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70년대는 아닙니다. 1980년대 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51번 문제.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되는데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책임운영 기관장은 임기직 공무원이 되겠죠. 틀렸고요. 52번 볼게요.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근거 설치 운영되는데 자,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할 법률이 따로 있죠. 예, 53번. 자,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전 직원 임용권 가지는데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죠. 책임운영기관 장이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54번.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기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 맞고요. 해설을 보면 최소한 2년 이상 된다. 여기까지 가져가시죠. 5년 범위 내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가져야 된다는 거. 55번.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계급별 정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대통령 5급 이하는 불용을 한다는데 자, 공무원의 종류별 계급별 정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 총리령 또는 불용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번. 공기업은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노동당이라든가 진보 정부에서는 이제 국유화 정책 많이 폈거든요. 그다음에 57번. 공공기관의 운영하는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
대한 원칙적 임명권자는 기재부 장관이 아니고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장이고요. 58번 기재부 장관은 지방자치체가 설립하고 운영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공기업 운영 관여할 수 없고요. 59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기재부 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 운영위를 두고요. 자, 360번인데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 국무총리 임명되는데 주무기관장이 임명하는데요. 요거 그죠? 공공기관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공공기관 지정하는 게 거기 공기업 관련된 시행령인가 해가지고요. 제가 오늘 방금 뉴스에 제가 오늘 촬영 기준으로요. 뭐 여러분하고 거의 뭐 일주일 이상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낫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좀 더 공기업 지정 기준을 좀 더 엄격히 해가지고 공공기관 지정하는 걸 좀 많이 좀 빼버렸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공공기관 예를 들면 500개라면 이걸 기준을 엄격히 해가지고 한 반 정도로 줄여놓고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났는데 그건 조금 제가 더 확인을 해보고 그죠? 나중에 이제 추후 조치를 좀 보고 아마 내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요. 제가 아직 여러분 시험 치기 전이니까 그때까지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아니면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자료를 일단 업로드 해가지고요. 한번 좀 뭐 바뀐 거는 신문에 나오긴 했는데 좀 더 법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그거 좀 해서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기업 지정 기준이 좀 기재부가 지금 이제 12월 달 중순인데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내년부터 엄격히 공기업 지정 기준을 엄격히 한다고 그러면서 시행령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는 계시고 혹시 좀 개인적으로도 한번 다시 신문 같은 거 읽어보시면 뉴스에 나올 거예요. 저도 다시 정리해서 좀 업로드를 해드리거나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61번. 근데 이렇게 법이 자꾸 바뀌는 건요. 생각보다 우리 경정성진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주식회사인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된 조직 인사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62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재부 장관이 실시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한다는 거예요. 자, 지방정부 관련된 건 무조건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자, 다음 63번인가요? 자,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를 해야 합니다. 외부사입니다, 이거. 다음 64번 문제. 공공기관 심의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심의의결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했는데 기재부 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경영평가에 대한 심의 의결합니다. 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헷갈리지 마세요. 자, 65번 갈까요? 조금 끊으려니까 조금 시간이 좀 너무 짧아서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조직 관리론 볼게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구분하고 하위 욕구를 완전히 충족해야 상위 욕구 충족한다 아니죠? 어느 정도 충족하면 상위 욕구로 간다고 봅니다. 66번 엘드프의 욕구 내용 중 관계 욕구는 머슬로우의 생리 안전 욕구, 자 관계 욕구는 머슬로우의 애정 사회적 욕구와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이죠.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인식하에 개인차 강조하는 거, 개인차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비판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68번 맥그리거의 X이론은 근로자 자율행동과 자기규제 Y이론이죠. X이론은 통제죠. 자율행동보다는 통제가 되겠습니다. 69번 아지리스는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 과정에 취득되고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욕구 중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를 성취, 권력, 친교 욕구로 한다는데 맥클랜드가 한 내용이죠. 아지리스가 아니고요. 다음에 70번 브룸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는 기대, 수단, 유인가 또는 유인성 등 3가지 요소로 해가지고 각각 최대값이 되면 최동기부여되고 각 요소 중에서 하나로도 0이 되면 전체값이 0이 돼서 동기부여되지 않습니다. 기대치는 0과 1의 값을 가지고요. 또는 1과 마이너스 1의 값. 수단성도 1과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진다 하는데 자, 유인가는 5점 척도, 10점 척도죠. 자, 71번 엘더프 ERG 이론은 좌절 퇴행법을 부정하고 있다. 엘더프 ERG 이론은 좌절 퇴행 접근법을 긍정하고 있다. 자, 상위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하위 욕구로 간다는 거죠. 72번
포트롤러의 성과 업적 만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기대하는 보상의 양은 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개인이 실제로 받는 보상의 양만 만족에 영향을 준다. 자, 틀렸는데 징후 성취에 따라 실제로 받는 보상의 양뿐만 아니라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기대하는 보상의 양이 클수록 만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실제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자, 73번. 포트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징후 성취 수준이 징후 만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74번.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강력한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추상적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아니죠. 구체적 목표를 채택해야 되고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요즘 조심하세요. 불공정하다고 인식될 때 동기가 유발된다라는 건데요. 어떤 동기냐면은 불공정성을 시정하려는 동기 유발이라는 거죠. 아담스 말하는 동기는요. 예. 일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이 아니고요. 불공정성을 시정하려는 동기 유발이라는 거예요. 즉 이 경우 동기유발은 직무수행 동기유발이 아니라 불공정성을 시정하려는 동기유발이 되겠습니다. 좀 조심하시고요. 76번 문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개인이 지각하는 산출 투입 비율이 타인의 산출 투입 비율과 대등하면 동기유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377번 보세요. 377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는 보상의 절대적 크기가 클수록 구성원들이 공정을 느낀다. 자, 비교해가지고, 그죠? 비교해보는 거죠. 무조건 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비교 평가에 나오는 겁니다. 78번. 롤리스는 무정부 상태가 방임용 관리자, 룬드시테드가 무정부 상태가 되겠고,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 인간의 내면적 과정에 초점 맞추며 행동의 결과보다 원인을 강조한다 했는데, 자, 외부 자극에 학습된 행동이 유발되는 과정에 초점 맞추고 있고, 내면적 과정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서 학습된 행동에 초점 맞추고요. 행동의 원인보다는 그 결과, 지속되는 행동이라는 결과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380번 보도록 할까요? 생산량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승가급제는 변동 비율 강화의 한 예로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 했는데요. 변동 비율, 조심하세요. 생산량에 비례해서 승가급제는요, 변동 비율이 아니고 고정 비율 강화입니다. 10% 생산량이 증가하면 임금도 10% 승가급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비율이 고정됐다 해서 고정 비율이에요. 10% 생산 증가하면 임금도 10% 증가 더 준다는 거. 381번. 고정 간격 강화는 부하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준다 했는데 얼마나 발생하든지 미리 결정되어 있는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주는 겁니다. 382번 볼까요? 페리앤 와이즈가 주장하는 공공봉사 동기까지 384번까지 할게요. 페리앤 와이즈가 주장하는 공공봉사 동기 이론은 정책에 대한 호감, 합리성 차원이고 공공에 대한 봉사, 규범성 차원, 감성적 차원, 동정심 등의 개념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83번. 공공봉사 동기 이론은 공무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의 가치 체계는 차이가 없고 개인이 공무부문에 근무하면서 공공봉사 동기를 처음으로 획득함으로 조직 문화와 외질 보상 강조했는데, 자, 공공봉사 동기 PSM 이론은요,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는 가치 체계에 차이가 있다. 자, 공공부문 종사자는 공공성과 공익과 공동체 정신 이타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개인이 입직하기 이전에 공공봉사 동기를 획득하고 외질 보상보다는 외질 보상, 경제 보상 같은 것보다는 내면의 보상, 내재 보상을 더 강조한다고 그럽니다. 자, 마지막 384페이지 할게요. 공공봉사 동기로는 높은 공공봉사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동기에서 아무런 상관관계 없다 하는데요. 자,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높은 공공봉사 동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죠?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더 강하다고 본다는 거죠. 아무래도 좀 조금 돈을 더 좋아하는 공무원, 제 친구들 봐도요, 돈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기업체를 많이 가고요. 공익을 위해 봉사하겠다, 이런 정신이 좀 가진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은 공무원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385번부터는, 요거 리더십이니까 좀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